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태진입니다. 찐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인사 한 번씩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또 인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면 오늘 뭐 엔비디아가 시간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해주셔야 빨리 출발할 거예요. 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정혜진님, 김정현님, 송종복님, 쓰리고님, 최영임님, 크리스탈제이님, 크모님, 폼생폼사님, 박지현님, 라인님, 또 누구시죠? 김상림님, 성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찔리공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경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벼락지은이님, 진희님, 원희님, 박윤서님, 뭉치아빠님, 김정민님, MBM님, 남재우님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미증시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뚜렷한 재료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뚜렷한 재료가 나온 건 아니고 보시면 핀비즈맵을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뭐 약보합 수준, 테슬라도 약보합 하락 정도, 약세 정도의 모습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서도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떠한 그 변동성을 보일 만한 요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뚜렷한 재료는 없었어요. 재료는 없었고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보긴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그동안 AI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대장 역할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AI 테마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지표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거고요. 어쨌든 2분기는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는 잠깐 있다가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어찌됐건 시장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 이슈가 이거는 제가 따로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연준 흔들기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연준 흔들기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했었죠. 그리고 쿡이 트럼프의 그 해임에 그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시장은 일단 이 소송에 대한 부분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좀 눈을 돌렸던 부분이고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서 불안한 요소는 맞아요. 불안 요소는 맞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으로 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그 어떤 관심도가 좀 제외됐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연준 흔들기 나서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가진 건 맞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러면 되나 싶을 정도로 연준 이사회 장악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시점이 가을쯤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인 것까지를 좀 감안하게 되면 조기 지명 뜻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우리 그림자 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에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이사회 가반을 정부에 충성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연준 과반 장악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베스트 재무장관은 조금 선을 걷습니다. 이 모든 연준 이사는 독립적이다라고 진화에 나섰던 모습들인데 어찌됐건 생각해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러면서 75% 수준까지 떨어졌던 금리 인하 전망이 최근에 다시 87%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쨌든 지수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리스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죠. 체크리스트 다 보지 말고 오늘 이슈와 섹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캡처했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 6시 20분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6시 20분이었고 시간에서 3%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찍었을 때 당시 캡처했을 당시는 한 2% 정도,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한 3% 정도까지로 다시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엔비디아가 뭐예요? AI 칩 선두주잖아요, 그죠? 선두주자. 장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467억 4천만 달러, 예상 매출은 460억 6천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도 1.01달러가 전망치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또 1.0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일단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2분기 매출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59%가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주력 사업 분야인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411억 달러, 56% 늘어난 41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부분도 맞아요. 그리고 신형 칩셋인 이 블랙엘 매출이 전 분기보다 17%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을 아마 신제품 엔비디아 신제품 비중이 한 70%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주력 사업군이었던 게임 부분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3억 달러로 49% 늘었지만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봇 부분 매출도 여전히 좀 약해요. 로봇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매출이 6억 1천만 달러로 여전히 비중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외에서 왜 밀리고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왜 밀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혹은 추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속보로 또 올려주셨는데 젠스랑 CEO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 사실상 닫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속보. 일단 지금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매출 핵심 부분이잖아요. 411억 달러 잘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가 412억 달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에 못 미쳤던 부분들,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매출을 540억 달러 전망을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54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봤었는데 월가의 예상은 531억 달러예요. 월가 예상보다도 상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40억 달러 전망을 했던 부분들, 이게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그 칩셋 H20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3분기 전망치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H20 어때요? 미국의 수출 재개화가 떨어졌지만 중국 당국에서 지금 구매를 막았죠. 백도어 얘기 나오고. 그래서 판매 여부를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간외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 부분이 411억 달러, 412억 달러 그렇게 뭐 차이 나진 않는 부분이라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부분들도 우려가 되긴, 요인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 우려가 조금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에서 약세를 보인 부분은 이 중국 수출,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속보 올려주신 것 보면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시장 사실상 닫혀 있다. 이게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젠스랑 CEO가. 그러다 보니까 젠스랑 CEO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보다는 뭘 봐야 된다?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지 AI 설비 투자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샘 올트먼 CEO 때문에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재점화됐고 그러면서 한번 발작을 보였던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거고 아마 월가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석이 나올지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증시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방송은 매일매일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7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 방송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연속성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유튜브 오시면 영상 출근길 주식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되시고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해답이 어쩌면 그 결론이 한미정상회담에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하나 올렸고요. 제 유튜브 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쇼츠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8시에도 그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영상이 올라가면 알림이 들어오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어찌됐건 7월달 주요 이벤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결정이 나야겠죠. 그리고 이제 7월 PC 물가지수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는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나머지 두 개도 중요하지만 일단 PC 물가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아마 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실 거예요. HD현대중공업하고 이제 HD현대미포가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조선 관련된 섹터들 특히나 H현대미포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수 이거 조선 얘기하기 전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차트를 제가 웬만하면 안 보려고 했지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일단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좀 긴 호흡에서 보면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순환매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수는 약간 좀 조용한 흐름이니까 오늘 이 반도체 실적 발표 나온 거 확인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나무국국이님, 김종식님, 구기자돈방송님, 네, 송은경님, 이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조선 다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그 대장 역할을 조선주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거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기사에서도 나온 바가 있지만 지금 이 두 회사가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확실히 지금 시장의 대세를 조선주들이 맡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조선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은 꾸준히 좀 봐야겠구나. 자, 그렇다면 조선을 꾸준히 봐야 되면 마스가 그 다음 따고 나온 게 제2의 마스가가 뭐죠? 원전이잖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MOU가 체결되면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본격 가동을 앞두면서 조선업 쪽에 대한 사업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K조선 플러스 방산 분야까지 어떤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든지 수주 확대에 나서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어제 각각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통합 HD 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고요. 보시면 HD 현대미포 주주들한테, 그죠? HD 현대미포 주주들한테 HD 현대중공업 신주 발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미포 한 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HD 현대중공업 0.4주 이렇게 배정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사업 재편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거겠죠. 매형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보면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 보면 주요 경쟁국이었던 중국이라든지 일본 역시 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국 내 1위, 2위 대형 주전사 간 합병을 최근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HD 현대중공업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1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을 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 어떤 대장주 역할을 조선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조선 쪽으로 수급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조선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방산이죠, 방산.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적으로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동안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왜냐면 앞으로 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세 번째, 약간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확장을 좀 시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 재무부에서 조선업 지분 확보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 이게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인텔의 지분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지분을 확보하는 거냐,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과연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분을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건 미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란 주주가 이 기업의 주주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믿음직한 뒷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다른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좀 일단 보게 되면, 베스트 재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반도체, 인텔이죠,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최근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1,500억 원 달러의 그 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체결한 가운데서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지분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발언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지분 확보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엔비디아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면서 다른 산업이 있을 수 있다.
조선업 같이 우리가 재편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지분 인수에 대한 어떤 추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 결국 트럼프예요, 트럼프. 제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같이 말씀드리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직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직답을 피했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이야기.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직접 소유권을 갖고 싶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워딩만 들으면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지만 결국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어떤 카드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부지를 갖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이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토는 주권과 맞물리는 사안이고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존 볼턴 이제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일환으로 언급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군이 용산기지를 떠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보면 또 사업체로 활용하고 있는 어떤 트럼프의 스탠스상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야 니네 부지 내놔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어떤 추후적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쓰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어떤 전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볼턴 이야기 나왔으니까 트럼프랑 같이 한번 또 확장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 원전 조방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위산업체 방산주들이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방산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대화 이야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협주라든지 재건주에 대한 부분들 물론 관심은 없지만 재건주는 경협주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간헐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 역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볼턴이 전 보좌관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드러냈다라는 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만약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장소는 평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북미 회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싱가포르, 그쵸? 그리고 하노이, 그리고 우리나라 DMZ 비무장지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은 곳이 어딜까요? 상징적이면서 바로 북한에서도 평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에이펙에서 정말 급진적으로 대화 가능성이 추진되게 되면 바로 또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가지고 뭐 매수를 해다 이런 개념 매매를 해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테마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드리고 하는데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슈와 섹터입니다. 이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와 테마, 이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자주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을 주도로 하고 있는 산업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물론 이제 스테이블 관련주, 서클 관련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테마로 봐야 되느냐? 미국을 주도로 이어지고 글로벌 국가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시장의 트렌드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상에서는 테마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뭐 크립토닷컴과 손잡고 설립한 이 크로노스 비축 기업부터 블록체인 뭐 예측, 시장 플랫폼 플리마켓 투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관련된 종목이 32% 급등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결국 이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요. 2,880억 달러입니다. 약 40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아시니까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에서 유통되는 이 코인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지금 달러를 기반으로 기술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원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구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달라질 건 아닌데 하나 더 보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유럽도 디지털 화폐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럽연합 또한 디지털 유로 계획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 말고도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일본도 여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가면서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쿠콘도 있었고 뭐 헥토 파이낸셜도 있고 최근에 쿠콘 같은 경우도 상반기 이익도 성과도 실적도 좋게 나온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 정도로 해가지고 딱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거 제가 정치적인 이슈라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현대제철 사태가 어떤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을 상대로 이제 불법 파견, 뭐 교섭 거부에 따른 어떤 집단 고소를 예고를 했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 조합원이 직접 고소에 나서는 것은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최초 사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3,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른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나서 파업이나 어떤 고소에 대한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생뚱맞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 섹터가 있죠.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조금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이슈가 부정적인 면이 계속 부각이 될 경우에는요. 그 수혜를 받았던 로봇주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결국 테마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라는 어떤 대장주, 주도주가 하나 박혀 있고 그 밑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순환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순환매되고 있는 장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과 섹터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라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오늘도 대응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성투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